반갑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충남 쪽으로는 혼자 그 배낭 여행도 오고 자동차 차박하면서 다닌 여행도 예술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보령은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여러분하고 보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제가 예순 배낭 메고 만나는 문화와 예술인데 저는 이제 50대 후반에 배낭 메고 세계 여행을 3년을 다녀왔습니다. 저의 경험과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 배낭 여행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제가 바람 구두를 신고 세계 지성의 별들을 만나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이 구두는 누구 구두냐면 여기 밑에 써져 있죠?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프랑스 천재 시인 랭보의 바람 구두를 제가 빌려 신고 세계 여행을 돌아다녔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이 구두는 실제 랭보가 신고 다닌 구두가 아니라 랭보가 그 18살, 9살에 천재 시인으로 등극을 한 후에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절필을 하다시피 하며 살면서 거기서 다리에 암이 생겨가지고 프랑스 베르사유 쪽으로 들어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사망하게 되는데 프랑스 정부에서는 유명한 디자인들에게 랭보의 구두를 디자인하라는 그런 대회를 열었는데 그 중에 뽑힌 구두가 바로 이 구두입니다. 이 구두는 여성 디자이너가 제작을 했는데요. 그 여성 디자이너는 랭보의 바람 구두를 제작한 후에 유명세를 타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바로 랭보의 바람 구두입니다. 제가 프랑스 샤를빌메지에르라는 그 시골 마을인데요. 거기까지 랭보 생가를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서 이 구두를 빌려 신고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랭보입니다. 이 랭보의 고향에 가면은 그 고향 이게 묘지 옆 그 앞쪽으로 벽에 이게 랭보의 그 감각이라는 시가 적힌 그런 벽보가 있는데 우연히 현지를 지나가는 남자 어르신께서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너 랭보 보러 왔지? 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여기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구두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랭보 벽 옆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컷 그분이 찍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제가 여행을 하게 된 그 동기와 그리고 그 여행을 하면서 얻게 된 그런 것이 바로 이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60대 분들이 여기를 강의에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우리는 청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이제 제가 강의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당신은 돈이 많나 보죠? 시간이 많나 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 3년 동안 배낭여행을 하면서 총 6천 정도 돈을 썼는데요. 한국에 있어도 그 돈은 쓰는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약 3년 900일 정도 여행을 했는데요. 여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가장 싼 호스텔을 얻고 가장 싼 교통편. 외국 같은 데는 시간대별로 가장 싼 시간대가 있고 비싼 시간대가 있거든요. 싼 시간대를 찾아서 표를 끊어서 다니기도 하고 아주 싼 곳으로 많이 돌아다녔고요. 호화호식으로 여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장기간 여행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도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혼자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세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혼자 세계 여행을 외국에서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동기부터 그리고 길 위에서 제가 얻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른 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러 나가는 출구입니다.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머물다가 그 스페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스페인을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3개월 거기서 또 살고 어렵게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책을 집필했습니다. 자, 오늘이 여행입니다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딱 한 분만 추천 이렇게 손 드신 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고요. 한 2권 정도 가져왔는데 이제 저기 원장님 드려가지고 한 곳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문학예술가들을 170여 명을 만날 수 있었는가,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여행을 할 때는 그냥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죠. 여행이 다녀오면. 그런데 오감을 다 열고 온전히 세상을 걸어갈 때 진정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그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5가지 챕터로 제가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아픔과 상실입니다. 제가 여행을 훌쩍 떠나게 된 동기는 남편과의 사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 3일 만에 아버님이 또 제 옆에서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저를 바치고 있던 그 2기둥이 한꺼번에 쑥 뽑혀버리는 그런 그 고통을 겪은 후에 대학원에서 하고 싶었던 공부하면 잊어질까 하고 학생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2년 마친 후에 훌쩍 떠나게 된 것이 3년이라는 그런 여행을 하게 돼버렸어요. 왜 3년까지 갔는지, 너무 그 문학예술가들을 찾아가는 그 일정이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실과 아픔 때문에 떠나게 됐는데, 2번째 굉장히 두려운 순간에도 도전과 용기로 순간순간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치유를 하게 됐는데, 여행은 바로 사람과 문학과 음악과 그림이었습니다. 이 4가지가 저에게 그 치유라는 그런 힘을 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4번째는 깨달음입니다. 억지로 그리운 사람을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더불어가는 삶이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받게 된 선물이 치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책을 집필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생가와 그리고 그 집필실 이런 데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서 외국의 예술가들은 한 100여 명 만났고요. 우리나라 예술가는 지금까지 약 70여 명 정도 저기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지금 훑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순간순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야말로 겁쟁이였고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용기를 내고 도전을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 한 번 시작이 두렵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떠나게 된 곳은 처음은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아들하고 함께 갔는데요. 아들이 아빠에게 그 간 이식을 해줬는데 아빠가 생각대로 오래 살지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픔이 얼마나 클지를 저는 제 아픔에 빠져가지고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우연히 제가 아들에게 그냥 던지는 말이었어요. 정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 여행 갈까?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그러죠, 엄마. 우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1년 목적으로 가게 됐는데, 갈 때는, 우리 어디 뭐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자. 근데 첫 목적지는 그냥 인도로 정하자 하고 떠나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인도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제가 배낭을 메고 가는, 옆에 우쿨렐레 하나 맸는데요. 제 배낭 무게가 17kg이었고 1년 그 목적으로 갔는데 아들 배낭은 7kg이었어요. 아들이 그 여행 떠나기 전에 머리를 삭발까지 하고 와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는데 엄마 자유롭고 싶거든.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은 덜어내고 가라고 하는데 저는 고집이 피우고 10kg을 메고 갔습니다. 여기는 인도 뭄바이의 도비가토 하는 길인데요. 솔직히 뒷모습이지만 앞쪽에서는 울었습니다. 너무 무겁고 어깨가 이렇게 내려앉을 것 같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아들이 선언을 했거든요.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배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눈물 안 보이려고 앞에서는 울고 가는 장면이에요. 아들이 이거를 살짝 찍었더라고요. 그 뒤로 그 오기가 발동해서 혼자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첫 여행지가 인도였습니다. 여기서 인도 고아에서부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약 900일간 31개국 161개 도시를 돌았고요. 그 중에 100여 명의 예술가들의 생가와 작업실과 묘지를 둘러봤고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제주에서부터 강원도까지 현재까지 약 70여 명의 예술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인도를 처음 갔는데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는 여러분들 인도 바라나시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곳인데요. 여기 가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한쪽 겐지스강 한쪽에는 양쪽에서는 사람을 365일 불이 꺼지지 않고 시체를 태우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소들과 개들이 동물들이 막 똥도 싸놓고 정말 그 사람을 태우는 매연 때문에 입을 가리지 않고는 다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 속에다가 동물 목욕도 시키고 여기서 머리 샴푸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런 곳에서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아침이면 태양신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전생과 이승의 업을 씻고 번뇌를 잊고 해탈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매일 아침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깨달은 건 바로 여기가 지금 마리니 까르니까 화장터라고 그래서 시체를 태우는 곳이에요. 이쪽은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저쪽에서는 부자들이 시체를 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사실은 사진 동영상을 전면 못 찍게 돼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찍는 방법은 가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야만 이제 찍게 허락을 해주는데요. 그냥 한 컷들을 찍어왔습니다. 자, 시체를 태우고 있는 한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아기 태어난 신생아를 데리고 한 가족이 왔는데요. 이 갱지스 강물에 아기를 담굽니다. 그 아기의 무탈을 기원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하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오묘함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과 그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같이 한 공간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됐어요. 여기서 한 15일 정도 제가 머물렀는데요. 매일 가트를 걸으면서 그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 스스로에게 화두를 던져놓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렴풋이 제가 깨달은 건 바로 죽음은 완전 소멸이 아니라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죽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쪽에서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또 아버지를 한꺼번에 잃은 그런 상실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제가 배낭 속에다가 그 남편의 사진을
한 30장 정도 배낭에다 담아가지고 갔는데 제가 제 가슴을 울리는 곳 또 아름다운 곳에 남편의 사진을 이렇게 태워주거나 아니면은 거기다 묻어두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헐헐 날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줬는데요. 그 너무너무 그 나중에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남편의 사진을 이제 한 장 태워줬는데요. 바로 깨달음을 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나시라는 도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나시가 어떻게 해서 깨달음의 도시가 되었을까?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바라나시뿐만 아니라 인도가 깨달음의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비틀즈가 있었다라는 거죠. 비틀즈 아시죠, 여러분들 가수? 영국의 가수, 락 가수죠. 이 비틀즈가 인도를 방문해서 바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우리는 생명과 수련을 통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히피족들이 인도를 필수로 방문하게 되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그 깨달음의 나라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인연으로 해서 또다시 영국에 있는 리버풀, 비틀즈가 탄생한 곳이죠. 리버풀이라는 도시에 가서 리버풀 그 비틀즈 4명이 지금 광장을 걸어가는 장면인데요. 저도 함께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확장시켜 가면서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봤던 건 제가 이제 어디 여행을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여행지를 정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갔던 것들이 저는 완전한 자유여행으로 출발을 했고 완전한 자유여행을 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너무 좋았던 곳은 프랑스는 3번 들어갔고요. 영국은 2번 들어가고 러시아도 2번이나 갔고요. 이렇게 좋은 나라는 갔다가 왔다 다시 갔다 왔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선을 따라 가지고 막 여행을 그렇게 가다 보면은 놓치고 아쉬워하는 것을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 없이 뒤돌아서 다시 가가지고 또 보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식으로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아파트를 얻어놓고 아들하고, 이제 아들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따느라고 다니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아파트 얻어놓고 이집트에서 혼자 이제 여행을 조금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문득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들을 따라다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모든 숙박이라든지, 열차표라든지 이런 거 아들이 다 끊고 나는 하는 게 뭐야? 나 이렇게 하다가 1년 하고 여행하고 돌아가도 한국에서 혼자 설 수가 없을 것 같아 하고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들한테 너는 너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따로 여행을 가자.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아들이 흔쾌히 응해줘서 이집트까지 아들하고 여행을 하고 여기서부터 혼자 그야말로 무수의 풀처럼 혼자서 갑니다. 오른쪽 보면은 제가 머리를 완전히 거의 삭발하다시피 했는데요. 이집트는 여성들이 히잡 쓰는 나라잖아요. 저도 여기서 삭발을 시작을 했는데 여행하는 과정 중에 한 4-5번 삭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한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제가 그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 밀어달라고 했더니 그 머리 깎아주는 사람이 남자분이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동양 여자 조그만 여자가 와가지고 머리를 다 밀어달라 하니까 막 의아했나 봐요. 자꾸 쳐다보더니 나중에는 머리를 깎아주고 이발비도 조금 깎아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머리 깎고 여행을 하니까 너무 자유롭고 아들의 말이 정말 옳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배낭의 무게를 덜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은 하나씩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또 덜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또 인도 같은 데서는 가벼운 옷을 거기서 사서 입고 제일 싼 거 사서 입고 조금 낡으면 버리고 그 지역 가서 또 사는 식으로 해서 배낭의 무게를 최소한 줄이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집트 바하리아 사막인데요. 백사막입니다. 흑사막, 백사막, 크리스탈 사막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자, 옛날에는 터키였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는 동서양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혼자 여행을 떠나니까 언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네이버 지도 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이 이집트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딱 혼자 남게 됐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내가 혼자 스스로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것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달 동안 머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배낭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에 숙소를 정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혼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튀르키예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행 중에 3번이나 갔는데요. 저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친구들을 만들어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행은 진짜 사람 만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저에게 많은 용기를 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밖에 나가지를 못해서 한국인이 거기 운영하는 곳이라 서재에 순수박물관이라는 이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2권을 단숨에 읽었어요. 러브 스토리는 너무 재미있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야, 여기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배경지를 이스탄불 곳곳을 돌아다녀 보자.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제목과 똑같은 순수 박물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박물관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순수 박물관은 여기 나오는 작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르한 파묵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요. 바로 순수 박물관을 제가 방문하게 됩니다. 이 순수 박물관이 색깔이 빨개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눈에 확 띄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순수박물관 책 뒤편에 보면 이 책에 뒤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가져오면은 안으로 무료로 입장권 사지 않아도 들여보내준다 그러는데 거기는 한국인들이 배낭족들이 많이 그 책을 읽고 손을 탔기 때문에 그 공짜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제가 여기를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보면은 1층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지금 아까 케말이라는 남자가 44일 동안 사랑한 여자를 평생 잊지 못해서 그 여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모든 그 흔적이 묻어있는 소품들을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만드는 건데요. 1층에 가니까 오른편 벽에 그 여성의 자기가 사랑했던 피순이라는 여성의 립스틱이 묻은 담배꽁초가 4,213개가 이렇게 다 박혀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모아놔서 그거를 보는 순간 막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2층에 올라가면 그 여성과 사랑을 나눴던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성이 사용했던 귀걸이, 구두, 반지, 장갑, 디테일한 소품들을 전부 모아놓은 것들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리운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여행 다니면서 아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말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 말을 좀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층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요, 작가가 이렇게 순수 박물관을 쓴 지필 노트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저도 아동 문학가로 이제 아동 어린이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굉장히 조금 또 문학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던 터에 이거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행의 목적지를 정합니다. 나는 예술가들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저널리스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2번째 있죠? 예술가들의 자서전 수천 페이지를 읽는 것보다 그들의 숨결이 깃든 곳에서 1시간 머무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 이거를 수시로 공감하면서 여행을 했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아가씨들을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셀축이라는 한인 식당에서 제가 그 밥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맛있어요? 라고 물어요. 한국말로.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히잡을 쓴 새 아가씨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말 잘하네요. 그랬더니 우리는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친구 하자 이렇게 됐어요. 이 세 자매인데요. 여대생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대생들이 터키 튀르키예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소개할 건데요. 우리가 한국이든 외국이든 여행을 떠날 때는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은 이렇게 단체로 여행 가고 이럴 때는 아니고 혼자 이렇게 여행 다닐 때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속 소리 나올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밑에. 지금도 이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는데요. 한국말로 그 밑에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언니 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여기 한국말로 언니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녹음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곤 하는데요. 이 친구들 인연으로 튀르키예를 여러 곳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 자매 소개로 제가 이즈미르에서 한 달 살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 방을 얻어놓고 그냥 살게 되는데요. 셀축 한인 식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2019년 1월 1일 날 저를 불러가지고 떡국을 끓여서 새 떡국을 먹여주고 이렇게 한 달 살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음식을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그분이 솜씨가 좋아하고 음식도 맛있는데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인데요. 자, 이 가슴 뜨거웠던 우리 동포회를 제가 외국 여행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제가 만난 젊은이들은 항상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사람 사기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조심하세요.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도 정말 다행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만나러 갈 때 제가 한국 음식을 소개를 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자, 그 친구들 덕분에 카파도키아에서 새로운 히잡 체험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카파도키아는 이렇게 그 바위 안에 집들이 공존해 있죠. 기독교 박해받을 때 숨어서 지닌 그런 그 동굴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됐고요. 2018년 말일 날 이 세 자매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딸 7에 아들 하나인 부잣집, 딸 부잣집이었는데요.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인데 이스탄불에서 과학 선생을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밑에가 전부 딸이 쪼르륵 있는데 이 세 자매가 큰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여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이렇게 저에게 음식을 대접을 해주고, 한글로 자기들이 배웠던 한글로 이렇게 언니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언니의 미소는 심장만큼이나 뜨거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줘서 정말 눈물이 왈칵 나올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에게 자, 팁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이렇게 좀 선물을 사가고 싶은데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한복을 입은 카드 같은 걸 가지고 가서 감사의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 한복 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복 입은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여행 다니면서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즈미르에서 굉장히 먼 곳인데요. 576km 밤새 차를 타고 가서 아침에 떨어지는 곳인데요. 친구들이 초대를 해줘서 둘째 딸이 다니는 대학교 친구들인데 거기에서 초대를 해줘서 자기네들이 다 손수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해서 언니 찾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게 됐고요. 블루라는 곳도 가게 됐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제가 아까 셀축에서 얻은 한국 음식 있잖아요. 그걸로 떡국을 끓이고 김밥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어줘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우리나라 홍보도 많이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제가 수시로 다녔는데요. 에어비앤비를 들어가게 된 동기는 그 나라의 문화를, 사람들 사는 문화를 좀 알고 싶어서 에어비앤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에어비앤비 들어갔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 음식 만들어서 함께 교류하면서 먹었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밥을 해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이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날 때는 꼭 뭐 화려한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에어비앤비 숙소를 잡아가지고 그들이 사는 모습과 함께 더불어서 지내보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막 맛있다고 김밥 많은 거 동영상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막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자매의 세 언니가 이스탄불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세 자매에게 제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근데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블루라는 곳인데요. 거기도 이즈미르에서 617km 엄청 먼 곳인데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세 언니가 저를 초대한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혼자 여행 다니는 것도 그런데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초대받았을 때는 이스탄불을 이즈미르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친구들하고 내가 다시 반드시 돌아올게 하고 그 약속을 지켰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 알라신이 자기네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당신이 실천한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 못할 곳, 이 뒤주제라든지 블루라든지 튀르기예의 그런 속속들이 작은 마을들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정말로 사람을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과 헤어져서 앙카라 갔습니다. 이제 앙카라는 튀르기예의 수도죠. 이 앙카라에서 제가 이 울루잔나루 감옥을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좀 알려진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분이 국가에 반하는 시를 써서 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저기 제일 앞에 있는 그 메트리스에서 그 나짐 히크메트가 투옥 생활을 했는데요. 저기 간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나짐 히크메트를 좀 더 알고 싶은데 어디를 방문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석방이 돼가지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추방돼가지고 거기서 사망해서 묻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우리나라 젊은 남자 젊은 배낭족들이 저에게 선생님 러시아 거기 옛날 사회주의 국가여가지고 무시무시해요. 사람들이 경직돼 있고 혼자 어떻게 가려고요? 겁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가고 싶은데 굉장히 많이 망설였었는데 그분의 그 한 말씀을 듣고 바로 러시아로 날아갔습니다. 나짐 히크메트가 저에게 어떤 용기를 줬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로 단숨에 넘어갔는가 바로 이 시입니다. 자, 이 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낭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러시아 여행을 저에게 가능케 했던 한 편의 시입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진정한 여행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워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으며 가장 먼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우리에게 하는 말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여행 내내 수시로 열품에서 여행을 했는데요. 저도 아직 나의 불멸의 노래도 불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최고의 날들도 오지 않았다. 나는 지금 그 여행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바로 도전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했던 러시아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러시아를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여행 중에 러시아를 2번을 갔는데요. 러시아 하면은 제가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대문호들이 많은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톨스토이,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자작나무 숲을 쓴 시인 이사도라 덩컨의 남편 에세닌, 또 우리에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푸시킨,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러시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여행 잘 왔다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고요. 여기는 바로 나즈미크 메트의 묘인데요. 안에 베라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려는 듯한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묘지죠. 그리고 그 노브데비치 묘지 근처에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차이콥스키가 백조의 호수를 창작했던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 제일 먼저 감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여행하는 일을 겁냈더라면,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할 많은 것들을 러시아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지금 여행 다닐 때 가끔 지방 강연을 갈 때는 저하고 취향이 비슷한 친구를 한 번씩 데리고 다니기도 해요. 이번에는 제가 좀 일정이 바빠가지고 혼자 왔는데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이거 궁금해,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기다려봐, 물어보고 올게. 그러면 그 친구는 야, 물어보지 마, 창피하게 자꾸 이래요. 그러면 저는 뿌리치고 가서 열심히 물어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때 물어보지 않고 지나가면 너무 후회가 되거든요. 궁금한 거는 물어보고 또 잘못된 거는 지적도 하고, 문학관에 가면은 좀 잘못된 그런 것들도 눈에 많이 들어올 때는 가서 이 얘기 해주고도 오고, 이렇게 여행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얻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하라 그랬는데, 왼쪽은 뭐냐면은요, 캡슐 호스텔이에요. 들어보셨을까요? 가로 4뼘, 아니 여기 세로로 10뼘. 딱 제가 들어가면 저만 딱 들어갈 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옆에 벽에 박스로 이렇게 12호부터 막 100호까지 하고 박스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저도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요. 불편할 것 같지만 굉장히 아늑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러시아 도착해서 묵었던 방이고요. 자, 오른쪽은 마침 제가 쑥 머물고 있던 근처에 영화관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도스토옙스키 생가를 가려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갔더니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강수연이 아재 바라 아재라는 작품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런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입니다.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앞에 안내 데스크 있는 곳에서 나 한국에서 왔는데 이거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외국 사람이라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저를 열심히 보더니 이렇게 나와요. 당신
이거 정말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말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오늘 집에 돌아가면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자고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카드 만들었으니까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영화제를 했는데 매일 하루에 한 편 무료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거 있죠? 당신은 언어가 다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제가 러시아 말로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영화를 보는 방법은 이 영화 제목을 알면 네이버 검색을 해서 영화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날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를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이미지만으로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려라.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톨스토이 수도원의 그 신부님하고 신부님 부인하고 친구가 됐어요. 무조건 가서 대화를 하고 말을 붙이면 또 이들 너무 친절합니다. 러시아 사람들 친구가 돼주고 이렇게 아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톨스토이의 생가를 툴라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신부님의 친절한 설명과 신부님의 그 와이프의 안내로 인해 가지고 톨스토이를 아주 편하게 제가 톨스토이 생가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바로 톨스토이가 전하는 이 말에 정말로 제가 공감했던 그런 말을 이분에게 이분의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알게 됐고요. 자, 뭔가요? 아픔을 잊고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시간과 더불어서 변화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라. 톨스토이의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저의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톨스토이가 전하는 이 메시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늘 그렇게 메모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거를 3년 동안 여행했던 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지금 강의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이런 정말 보석 같은 이런 그 언어 문장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보면은 유명한 그 미국 예술가들의 묘지를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정말 소박하죠. 자, 이 묘비에는 묘비명조차도 톨스토이 묘라는 말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본인의 그 유언에 따라서 그 본인의 영지에 있는 그 땅에 숲속에 이렇게 흙 속으로 그대로 그냥 묻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분의 말년에 가가지고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이분의 삶의 철학에 대해서도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었던 또 한 사람,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많이 읽어보셨죠? 이 여성의 집인데요. 당신의 삶에 노는 당신이 저라. 저는 정말 살면서 아이들만 가르쳐가지고 혼자 모를 세상 일 보고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그런데 혼자 살아가려면은 이 말이 저에게 책집 같은 그런 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집을 들어가면은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 담당자 아가씨를 설득해가지고 내부 사진을 다 촬영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든지 적극적으로 시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해밍웨이, 여러분들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가 살았던 집입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바로 저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청새치와 사투를 벌여서 결국에는 이겨가지고 가지고 왔지만 결국에는 고기들에게 다 뜯겨 먹히는, 결국에는 인간이 어떤 자연과
싸움을 벌일 수는 있지만은 인간은 거기에서 파괴될 수는 있지만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를 저는 캐나다 갔을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그 올버니에서 몬트리올로 기차를 탔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탄 이유가 우리나라 그 배낭족들을 만나니까 선생님 비행기 타면은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오픈 티켓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냥 오픈 티켓으로 들어갈 거면 기차를 타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용기 있게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제가 잡혀가지고, 제가 탄 기차가 3시간을 잡혔어요. 그 챔플레인에서, 국경에서, 미국에서 그 캐나다로 들어가는 곳에, 제 배낭을 들고 가더니, 저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너는 왜 그 캐나다를 여행하러 왔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예술기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배낭 속에는 옷이 하나도 없어. 옷이 갈아입을 수 있는 한 벌씩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무거운 거는 다 이제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를 잡아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캐나다에 그 무조건 비자 없이 들어와가지고 직업을 잡을까봐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검열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를 뭐를 하게 되냐면 너는 지금 카드가 몇 개나 있어? 그리고 한국에 가면 집이 있어? 자식이 있어? 남편이 있어? 다 이런 거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직업을 잡을까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한국 사람을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는 한국 사람을 그랬더니 그분이 남자분이었는데 질문하면은 성실하게 대답하세요. 그럼 별 문제 없을 거예요. 3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오픈 티켓으로 국경을 넘으니까 이제 배짱이 세져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는 나라마다 오픈 티켓으로 들어갔어요. 러시아도 오픈 티켓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유럽으로 나올 때도 오픈 티켓으로 하고 그래서 여행 내내 오픈 티켓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가는 비행기만 끊지 않고 돌아오는 것까지 끊어야만 그 공항을 통과를 시켜주는데 돌아오는 걸 끊지 않으면 100% 잡히거든요. 그런데 배짱 좋게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용기를 내보지 않은 것들을 외국의 배낭여행을 하면서 용기 있게 배짱 있게 그런 도전을 했던 것들이 지금 저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그런 기로에서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는 우리에게 야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누구죠? 빨강머리엔 유명하죠. 빨강머리엔만 보고 샬럿타운만 갔다가 캐나다는 떠날 거야 하고 갔는데 캐나다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3달 머물고 캐나다 가서 샬럿타운만 들어갔다가 몽고메리와 그다음에 이 작가 몽고메리와 그다음 빨강머리만 보고 갈 거야 했는데 결국에는 3달을 머물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3달 이상 머물 수가 없죠. 생겐 조약이라고 해서 그 무비자로 있게 되면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3달 머물면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거기 머물러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지 못하면은 출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따지면서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입니다. 우리에게 또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말괄량이 삐삐입니다. 삐삐의 고향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스웨덴을 갔습니다. 스웨덴 하면은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스톡홀름
거기 노벨 방문회 가면은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받은 그런 것도 전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에 가서 말괄량의 삐삐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긍정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던 곳인데요. 여기는 영국의 여기 이 캐릭터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캐릭터 피터 레빗이라는 캐릭터, 뭐 접시, 커피잔, 쿠션 할 거 없이 많은 문구라든지 그릇 이런 세트에 지금도 맞는 캐릭터가 그림으로 등장하는 피터 레빗이라는 작가, 바로 그 베아트리스 포터 마을인데요. 베아트리스 포터는 이 피터 레빗 캐릭터를 가지고 많은 동화를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벌어서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여성에게 정말 많은 위로를 받게 된 계기는 이 여성의 그 결혼을 약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은 그 남성을 너무 잊을 수가 없고 고통스러워서 결국에는 런던을 떠나가지고 이 아주 시골 마을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시골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신의 아픈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책들이 바로 피터 레빗 연작 시리즈인데요. 베아트릭스 포터는 그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그 사랑했던 그 남자를 조금씩 그 아름다운 기억으로 가슴속에 남기게 됩니다. 평생 아기를 낳지 않고 변호사와 재혼을 했지만 아기를 낳지 않고 평생 자연과 더불어서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저는 그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자기 가슴 속에서 아름답게 간직했는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달 살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을 주변의 집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없더라고요. 거기는 잠깐 머무를 수 있는 곳, 호스텔 같은 데는 있는데 그 호스텔에는 머물고 싶지 않고 일반 에어비앤비로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러기 쉽지가 않아서 결국은 오게 돼서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고향입니다. 자, 그리고 쇼팽 아시죠? 바르샤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 쇼팽을 통해서 또 그 음악을, 여기는 와이젠키 공원인데요. 매주 봄, 여름, 가을까지 일요일마다 음악 공연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음악을 틀으면 음악이 나오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사람들이 공원에 늘어 누워가지고 쇼팽 음악을 여기서 듣게 됩니다. 젊은 음악가들이 여기서 그 쇼팽 음악을 연주하면서 세계 무대로 네, 좋습니다. 쇼팽은 이 바르샤바에 쇼팽의 무덤은 프랑스에 있는데요. 자신이 죽을 때 내가 죽거든 나의 심장을 고국에 이렇게 자기 심장만 떼어서 고국에 갖다 줬으면 좋겠다 친구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바르샤바에 가면은 쇼팽의 심장이 보관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그 벽에 쇼팽의 심장이 안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했는지를 굉장히 그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폴란드는 또 그 나치 정권들의 오이시 비행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든지 이런 비르키우 같은 그런 곳들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쇼팽의 고향에 가서 늘 쇼팽의 음악과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저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음악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 음악과 더불어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예술이 밥 먹여줄까요? 예술이 밥 먹여줄까요? 그러면 막 웃으시는데요. 밥 먹여줍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지만 우리는 머리로 밥을 먹는 것은 예술과 문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듣고 그림을 감상하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이런 것들은 머리로 밥을 먹어서 정신 건강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영국의 호어즈를 가게 됐는데, 여기는 폭풍의 언덕에 오르리라는 일념 하나로 여기를 갔습니다. 아주 시골 마을인데요. 이 폭풍의 언덕, 그 세 자매가 책을 썼죠. 자, 폭풍의 언덕은 에밀리 브론테가 쓰고, 샬롯 브론테는 제인 에어를 쓰고, 앤 브론테는 막내 아그네스 그레이를 썼는데, 바로 이 책상이 바로 세 자매가 늘 글을 썼던 공간이라고 해요. 이 큰 극 책상에서 세 자매가 토론을 하고 작품을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 브론테 자매 오른쪽에는 남동생 브라넬이 그림을 그렸는데, 가운데 살짝 지워진 장면은 브라넬 남자 형제도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지웠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브론테 자매들의 초상화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침에 폭풍의 언덕을 올라가려고 갔는데 이렇게 먹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좀 두려웠어요. 아무도 없는 곳을 혼자 올라가려고 하니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가기로 결심하고 가는데, 막 옆에 가다 보니까 공동묘지도 있고 그런데 너무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좀 걸음을 빨리 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빛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빛이 들기 시작하면서 앞에 큰 개를 끌고 어떤 두 남녀가 걸어가고 있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당신들 어디 가냐 그랬더니 폭풍의 언덕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도전하게 됐습니다. 저기 조그마한 나무가 바로 폭풍의 언덕의 그 배경이 된 그 히스클리프, 캐시가 사랑했던 히스클리프의 나무입니다. 거기까지 멈추지 않고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도착하니까 이렇게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편씩 날씨가 변화무쌍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대서 딱 앉아서 바로 두려움을 극복한 후에 맛보는 희열을 정말 잠깐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내가 여행을 하면서 두렵고 힘들고 고단할 때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그거를 뚫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나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이 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고흐죠. 고흐는 37살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평생 37번 집을 옮기게 됩니다. 고흐가 살았던 집을 제가 10군데를 투어를 했습니다. 몇 군데만 잠깐 소개할 건데요. 여기는 고흐가 태어난 준데르트라는 생가 근처고요. 여기에서 이 현지인 노부부가 저에게 정말 생면부지인 저에게 당신 고흐 보러 왔냐 그래서 그랬더니 고흐 케이크를 사주면서 고흐를 만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라고 용기를 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분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면 여행할 때마다 곳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이 바로 내 여행 길의 동무가 되고 그들이 건네는 힘과 위로가 또다시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 너무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흐가 그린 아르레 론강입니다. 바로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그린 장소거든요. 너무 똑같죠? 지금은 오염이 돼서 조금 많이 퇴색됐지만 여기서 고흐는 늘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아르에서 머물면서 이 노란 집, 지금은 원집이 파괴됐지만 그 노란 집이 있던 자리, 이 노란 집을 지어놓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하려던 고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때 그린 저기 창문, 고는 나가지 못하니까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별이 빛나는 그 유명한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고는 이 사이프러스 나무 이렇게 쭉 뻗어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사이프러스 나무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 창문 넘어서 살고 싶은 욕망을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고요. 바로 여기서 본인이 스스로 권총을 쏴서 밖에서 권총을 쏴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망한 곳인데요. 여기는 고가 언젠가 이 1층에서 자기 그림을 전시하리라는 야무진 꿈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고, 고가 사망한 방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애달픈, 지금 오른쪽에 지금 방인데요,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는 그런 방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의 유명한 화가가 되기까지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준 태호와 나란히 묻혀있는 그 무덤을 보면서 또 사람과 사람, 인간애라는 게 무엇인지, 또 가족이라는 거, 동료애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프랑스의 에어비앤비입니다. 여기 이제 잠깐 이것도 소개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에어비앤비에 제가 프랑스 똑시라는 곳을 들어갔는데요. 이게 화가 할아버지세요. 근데 저기 위에 있는 녹색 입은 분이 호스트인데, 저한테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초대하고 싶다고 하니까 같이 갈래 그래서 저야 너무 좋죠. 행운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집으로 이제 가가지고 초대를 받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저로 프랑스 음식과 한국 음식을 서로 교환하면서 먹는데 저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제가 이 할아버지 따뜻한 손에 그 아버지가 느껴져서 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용기와 힘이 돼줘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줬다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할 때 이 사람을 귀하게 만나고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과 그곳에 있는 것들을 많이 공유한다면은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행운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젓가락을 선물로 드렸더니 그 젓가락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제 앞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손녀들이 막 와하고 박수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나라를 소개한다는 자부심도 그렇게 생겨서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고요. 자, 마지막에 프랑스 파리에서 3달간 머물고 파리에서 앙부아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지막 생을 보냈던 앙부아즈라든지 잔다르크 생가가 있는 곳이라든지 두루두루 저기 여행을 쭉 다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면은 누가 있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작가 토지를 쓴 박경리입니다. 박경리가 그 동양학부의 그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데요. 너무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나라 작가 기념비가 러시아라는 나라에 와 있다니, 실물 크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푸시킨의 기념비가 있는 거 아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여기 서울 롯데호텔 메인타워 앞에 푸시킨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박경리 동상을 세운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푸시킨의 동상을 우리나라에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가 바로 찾아갔던 곳이 바로 푸시킨의 기념비가 있는 동상. 이 기념비를 가보면은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라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강원도까지 지금은 차박 그리고 배낭을 메면서 예술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외국에서 만난 작가들 우리나라와 연결된 것만 우리나라를 소개를 할 건데요. 여기는 박경리 작가의 그 흔적을 투어하기 위해서 다 돌았는데요. 바로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바로 소설 토지 3, 4권을 집필한 강원도 원주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토지마을이 하동에 있죠. 하동에 토지마을이 있는데 그 토지마을에도 그 기념비가 있어. 박경리의 아까 기념비가 똑같은 게 우리나라에 3개가 있는데요. 뭐 그 토지마을에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원주에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박경리의 생가가 있는 통영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 사는 재미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 있는 동상에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행복하다라는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박경리 기념관입니다. 자,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라고 이 앞에 밑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리 흔적이 숨결이 깃든 곳을 두루두루 다 돌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괴테 흔적도 추적을 해서 괴테의 생가가 있는 고향 마을부터 괴테가 노후까지 살았던 곳까지 투어를 독일에서 했는데요. 바로 여기는 바이마르 공국의 그 재상으로 근무를 했던 괴테가 말년에 파우스트를 집필했던 집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 괴테 마을이 있는 것을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이제 여기는 먼 곳이, 우리나라에 괴테 마을이 있습니다. 그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를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는, 괴테가 바이마르 공국에 아까 큰 집 저택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말년에 산 거고, 여기는 괴테의 노년에 살았던 집에서 조금 걸어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 이렇게 작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바로 괴테가 젊었을 때,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재상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초창기에 살았던 집인데요. 이 정원의 집이 바이마르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가면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며 키스를 보냅니다라고 괴테가 자기가 사랑하는 샬롯 폰 스타인에게 쓴 여기 이렇게 바위에다 새겨놓은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근데 이 집하고 똑같이 생긴 곳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방문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어디에 있냐면 경기도 여주에 괴테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영애 교수님이 서울대 그 괴테 전문가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괴테 마을을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괴테의 집하고 똑같은 집을 만들어서 내부 실내도 거의 똑같이 만들고, 괴테는 의자를 거꾸로 놓고 항상 앉았다고 해요. 등받이 쪽이 앞쪽으로 오게끔. 왜 그랬냐면은, 그렇게 앉아서 글을 썼을 때, 본인이 이렇게 뒤에 등을 기대면 나태해지니까 등을 기대는 시간 없이 부지런히 글을 쓰기 위해서 등받이가 있는 쪽을 앞쪽으로 돌려놓고 의자에 앉아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 디테일한 의자까지도 전부 전시해 놓은 괴테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주 그 괴테 파우스트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그 전영애 교수님이 강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단체로 여기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제 뭐 단체로 사이트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방문 한번 해보시면 여주 가게 되면은 세종대왕릉도 있고 그쪽으로 해서 한 바퀴 딱 돌면은 여행 코스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을 여행 코스로 여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여행에서 제가 특별하게 저에게 감동을 주고 제가 혼자 여행을 다닐 때 용기를 줬던 곳 위주로 경험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런 배낭을 메고 혼자 여행하면서 얻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후에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것 때문에 여행을 한다 하고 말씀해 보실 분 누가 있을까요? 제가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여행을 한다. 저는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 여행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네. 네. 번뇌를 잊고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저는 상실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했고, 선생님은 번뇌를 잊고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여행을 시작하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곳을 여행의 목적지로 선택을 해서 여행을 한다면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이렇게 얻었던 7가지, 이 7가지가 지금 그전에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제 나이 또래 또 더보다 선배 연배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여행을 즐기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저에게 가져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떠난 지가 올해로 딱 10년인데요. 정말 제가 여행을 길에서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 딱 마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간과 더불어 모든 것은 잊혀지는구나. 그리고 그 억지로 잊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만난 후에 얻게 된 7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혼자 여행을 나는 두려워.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60살 누가 할머니라고 할아버지라고 절대 안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웃거든요. 우리는 도전하는 한 언제나 우리는 청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에 새기고 그 청춘을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또 경험을 쌓고 새로운 것을 얻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 정신적인 풍요와 홀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 2. 3. 4. 5. 6. 7. 정말 시간과 더불어서 변화에 순응하는 삶, 그 삶에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사진을 좀 잠깐 소개할 건데요. 이 사진은 제가 2023년 그 세계 여행 마치고 책 집필한 이후에 새로운 일에 또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연극 배우로 도전을 했는데요. 첫 작품이 캐스트 오브 킹이라는 그 리어 왕을 섹스피어의 리어 왕을 현대식으로 각색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이 첫 무대였습니다. 그때 공연했을 당시의 모습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지 발로 걸어서 또는 차를 타고 이렇게 뭐를 보러 다니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전체가 여행입니다. 그 삶의 여정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순간순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현재 경기도 분당, 과천 이렇게 매주 강의를, 거기는 매주 강의를 다니고 있어요. 거기는 매주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그 2시간을 반고에 대해서만 쭉 강의를 하고, 뭐 괴테, 그 섹스피어 막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열적, 95세 되신 분들도 정열적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한 번도 결석을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연세 드신 분 중에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을 많이 뵀는데, 그분들이 건강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정말 그 머리에 늘 건강한 밥을 준다는 거, 건강한 밥을 준다는, 그분들은 다 건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맛있는 것을 먹어서 육체적인 건강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밥을 먹어서 건강해질 때 육체와 정신이 모두 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혼자 다니는 거 어떻게 겁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친구, 취향이 맞지 않아도 같이 출발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나는 여기 갈 거야, 너는 여기 갈 거야 보고 밥 먹을 때는 만나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손잡고 여행하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배낭 메고 갈 때는 우리나라 기차 여행 기차 여행만 따로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기차표 끊어가지고 기차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꼭 자고 오지 않아도 그날 아침에 기차 타고 떠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기차표도 있고 합니다. 그런 여행도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운전 가능하신 분들은 차를 끌고 차박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겁이 날 수 있는데 또 한번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에 첫 발을 딱 디디기 전에는 겁이 나는데 한 발짝 내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쉬워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 가면은 쓱쓱 이렇게 둘러보고 그냥 와버리니까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조금 알고 그 여행에 도전하면 정말 꼼꼼하게 둘러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여행하면은 그냥 따라갔다 따라오지 마시고 조금씩 공부도 해가면서 이렇게 여행을 같이 다니시다 보면은 머리에 건강한 밥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맛있는 밥을 먹지, 그러면 너희들은 머리가 건강해지려면 맛있는 또 재미있는 책을 읽어라들 그랬는데,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예술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더라라는 거를 제가 이제 눈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러분들 뭐 늦은 시간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아들이요? 아들은 그때 따로 저는 튀르기로 갔고, 아들은 그때 영국 쪽으로 혼자 가고, 아들은 1년 여행하고 돌아왔고요. 지금은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아들하고 헤어지지 않고 그냥 아들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다 왔다면 오늘의 저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도전을 좀 용기 있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그리고 언어는 제가 이제 또 하나 팁 드릴 건데, 언어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구글 맵
아니야, 구글이 아니라 구글 번역기 있죠. 그거 다 소통됩니다. 저 언어 다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완벽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 번역기를 돌려서 그냥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그들 번역해서 나가니까 소통 안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러시아, 폴란드 할 거 없이 전부 소통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휴대폰 활용을 최대한대로 하면 언어 때문에 여행 못 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저도 언어 전혀 안 됐었는데 잘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겁내지 말고 이거를 활용을 잘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또 외국 여행 가면 특히 조심할 거 이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거든요. 항상 스프링 줄에 매달아 가지고 다니고, 거기는 남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가지고 도망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 사람 착한가 안 착한가 봐야 돼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사진 찍어 달라고 할 사람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찍어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진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팁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여행 가면은 당하는 경우 많아요.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결제를 2인분 하는 경우도 있고, 호스텔을 예약을 했는데 2번 그 돈을 빼가는 경우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성격이 꼼꼼한가 봐요. 전부 그거를 결제 날 체크를 해요. 제가 리옹에 갔어요. 프랑스 리옹에 갔는데 그 호스텔에서 결제를 2번을 한 거예요. 가서 따져 물었어요. 너 이거 돈 2번 결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오면은 다 잃어버리거든요. 식당에서 결제함이 잘 안 보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냥 안 보고, 이거 영수증 같은 거 버려버리거나 그냥 오거든요. 근데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만만하니까 그거를 막 2번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 그 사람이, 제가 야유에서 밥을 먹었는데 2사람분을 결제를 했어요. 나 혼자인데 너 이거 2번 결제했네? 그랬더니 이 사람 얼굴이 빨개져갖고 1인분 내주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다 체크해 보니까 나중에 제가 가계부 쫙 순거 해가지고 보니까 거의 90 몇만 원 제가 돈을 돌려받았더라고요. 한 3년 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행에서는 꿀팁입니다. 그런 또 신경 써서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행 다닐 때 영수증 꼭 챙겨오시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여행 경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3년 동안에 약 6천 정도 썼는데요. 호스텔이나 그다음에 버스표 같은 경우는 가장 싼 곳, 그다음에 싼 시간 거를 선택해서 했고요. 그것들이 이제 6천이라는 돈은 내가 한국에 있어도 3년 동안 다는 아닐 수는 있지만은 쓴다라는 거죠. 그 대신 외국에서 6천 썼던 대신 내가 한국에 없었으니까 한국에서는 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비가 들지는 않았다. 내가 장기 여행을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다닌다 생각하고 그렇게 여행을 하면 그렇게 크게 돈을 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네.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를 다시 가고 싶어요. 네, 너무 저는 이제 예술가들을 만나는 여행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다시 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는 백야 시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더 누려보고 싶습니다. 2번을 가긴 했는데 그래도 아쉽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시간이 다 새서 여러분들과 아쉽지만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 또 여행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도 즐겁게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내려오시면 책 드릴게요. 아까 선생님. 아니야, 여자 선생님.